김건희 씨 재판에선 도이치 주가 조작의 주포가 쓴 편지 내용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2018년 5월 공범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김건희 남편, 가장 잘 나가는 중앙지검장과 딜을 해볼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증인신문을 앞둔 명태균 씨는 재판에 지각하면서도 취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누구 거라 하대요? 김태열의 거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줬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두고 자신은 여론조사 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겁니다. 재판에선 과거 본인의 발언을 두고 거짓말이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오늘 결과 빨리 나오죠. 윤석열 총장 문자 왔네라고 말한 녹취를 제시하자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일을 시키려고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인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어제 다른 사건의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탓에 화상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5월 김 씨가 공범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남편, 가장 잘 나가는 중앙지검장과 딜을 해볼까 한다며 우리가 내부 거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공범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씨는 한심한 생각이지만 가볍게 써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일 보석신문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씨는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인물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제3의 공범이 공판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이 제3의 공범을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3의 공범을 사실상 검찰이 이 신병 확보하는 것을 이제 게을리함으로써 사실상 김건희 씨의 이 범죄를 사실상 이걸 좀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이제 시민들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도망갈 곳은 없다. 그래서 이 제3의 공범이 스스로 당당하다고 얘기한다면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공개 수배하는 차원에서 제3의 공범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JS까지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름 석자를 공개합니다. 이준수입니다. 이준수 씨를 저희들은 공개 수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저희가 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검찰이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검찰이 사실상 비호하고 있는 이 이준수 씨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개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은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이준수와 김건희 사이의 통화 내용, 김건희와 이준수 사이의 어떤 주가 조작의 흔적들 또는 이준수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 검찰은 바로 이 김건희 스모킹 건이 바로 저희가 볼 때는 이준수라고 본 것입니다. 이준수와 김건희 사이의 통화 내용 혹은 김건희와 이준수 사이의 어떤 주가 조작의 흔적들 또는 이준수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 지금 이제 2010년 1월 12일, 13일 김건희 씨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집하기 시작한 시기죠. 네. 첫째 날, 둘째 날 증권사 직원하고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만 지금 공개가 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김건희 씨가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기는 이제 1월 25일서부터 1월 29일 5일간입니다. 네. 근데 이 5일간의 통화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변호인들한테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1월 25일부터 29일 사이 통화 녹취록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스모킹 건이 저희들은 있는 거로 강하게 의심을 하고요. 네. 아마도 그 녹취록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졌었던 김건희 씨의 주식을 1인 매매했던 이정필 외에 또 다른 제3의 주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준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정필 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이정필보다 더 확실한 주가 조작범은
이준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준수 씨의 신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수 씨를 현재 연락도 안 된다는 식으로 적당히 지금 뒤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크게 보면 3단계 또는 4단계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는 이제 1단계와 2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 2009년 12월서부터 2010년 7월, 그러니까 저 2009년 12월은 도이치모터스 그 권오수 그 회장이 그 주가 조작 범인 지금 이제 이정필에게 김건희 씨를 이제 소개시켜준 네.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 이제 7월 달까지 이제 1단계 주가 조작 이 됐는데 이제 그 기대했던 성적을 거두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2010년 7월 달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이제 2단계의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지금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저 1단계. 1단계만 공개됐습니다. 1단계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1단계 녹취록 저 안에 저 이정필 외에 이제 그 이준수가 저 주가 조작에 저희들은 개입 한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정에서 사실은 이준수 씨가 이정필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범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은 이제 직접 법정을 가서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이죠. 네. 대선 경선 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홍준표 당시 경선 후보와 나눈 대화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수사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네.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작년 10월 발언에 맞추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선거 기간 중에 당선을 목적으로 그 허위 사실을 저는 공표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저희가 속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지겨울 정도로 이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문제가 되는 이 발언들을 계속 반복해서 틀어줄 겁니다. 네. 2013년 그 경찰 내사 보고서가 도대체 참 기상천외하게 그게 어디 뭐 뉴스타파라는 데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시끄러워졌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도망갔다는 사람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필입니다. 그 사람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네.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그래서 제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그래서 아마 별건에 별건을 막 만들어서 뭐래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수사 받을 건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뭐 검찰 그 상황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도망간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거 천만 그리고 그랬으면 벌써 아니, 저희 집사람 소환했겠죠. 당신 주기 곧 위해서라도. 소환하겠죠. 네? 곧 소환하겠죠. 그리고 18억을 부인의 그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제 처가 뭐 여기서 그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물어보시니까 예.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좌까지 2013년에 이미 경찰이 다 봤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 정보가 원래 범죄 정보과에 있어야 되는데 경찰청의 특수수사과에 있었다는 걸 보면은 그거는 내사를 벌써 이미 2013년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저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했는데 그게 됐다 그러면은 아마 벌써 처리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집사람의 그 주식을 그 4개월 동안 관리했다는 게 돈을 가져가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아이디를 갖고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2번씩이나 강조하네요. 절연했다.
그죠? 저기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그 거짓말이 일단 숨어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김건희 씨는 이제 그 이정필 씨한테 그 유탁 매매를 맡겼고 그 직접 주식 거래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거짓말이죠. 네네. 김건희 씨가 그 증권사 직원하고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을 이제 매수하도록 그 승인하는 녹취록이 이미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이 2010년 이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기에는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하고 2012년 3월 달에 결혼하지만 이미 2010년서 최소한 2009년서부터 두 사람은 교제를 하고 있다. 네. 결혼을 전제로.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최은순 씨가 김건희 씨의 검찰 어머니 최은순 씨 신문조사에서. 검찰 신문조사에서 얘기를 했죠. 네. 따라서 결혼 전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역시 사실과 좀 다른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5월 달에 그 이정필 씨하고 절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미 6월 달에 다시 이정필 씨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이것도 역시 거짓말로 확인이 됐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정필 씨 외에 제3의 주포가 있는 부분들을 감춘 거죠. 감췄죠. 감췄죠. 그러니까 총 이 네 가지 거짓말들이 저 윤석열 후보의 짧은 저 발언에 녹아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등장인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크게 도이치모터스 이제 권오수 회장,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이제 돈을 댄 전주, 김건희 씨는 이제 3명의 유력 전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직원이 있는데 1차 주가 조작, 그다음에 2차 주가 조작에 각각 개입한 증권사 직원이 다릅니다. 1차 주가 조작 때는 이제 신한증권의 이제 이땡땡 씨고요. 그리고 2차 주가 조작 때는 이제 김기현 토로스증권 지점장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은 이 주가 조작 선수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주가 조작 때는 이정필 씨만 부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주가 조작에 지금까지 전혀 외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었던 제3의 주포 이준수 씨가 등장을 합니다. 뭐 2차 주가 조작의 경우는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김건희 파일이 발견이 된 이제 블랙펄이라고 하는 이제 투자 자문사인데요. 여기 이제 이종호 대표, 그다음에 민태균 이사. 민태균 이사는 지금 이제 해외 도피 중입니다. 도피 중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이정필 외에 실제로 또 주식 거래에 김건희 씨를 위해서 거래에 참여했었던 제3의 주포 이준수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아직 그 이정필 씨의 이야기에 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준수라는 인물을 저희가 부각하는 이유는 이준수야말로 진짜 주가 조작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락을 했다면은 거래를 했다. 거래를 이 했다면 사람한테 자기 주식 거래를 맡겼다고 맡겼다면은 김건희 씨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준수를 어떻게든지 감추려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내린 가설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저 증권사 직원 1차 주가 조작 이땡땡 씨, 이 세모표로 된 이땡땡 씨하고 이정필 씨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검찰에 또 신문 결과 나왔죠. 네, 그리고 반면에 이준수 씨하고 신한증권에 있는 이땡땡 씨는 서로 굉장히 업계 내에서 콤비로 알려져 있는 사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차 주가 조작 당시의 녹취록에는 이정필 씨보다는 이준수 씨의 그 발언이 더 많이 빈번히 등장할 겁니다. 그렇죠.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준수 씨는 단 한 번도 녹취록에 등장한 바가 없죠. 네. 왜 검찰은 이준수 씨와 신한증권의 이땡땡 씨의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임플란트 가격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저희 치과에서는 다른 곳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전체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을 밝힐 수 있는 스모킹건이 저는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하고 이정필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는 녹취록입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발언했던 건데 예, 증권사 직원 아까 이땡땡 씨하고 통화 녹취록이죠. 저게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4개월간 이랬으면 5월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6월에는 왜 저러고 있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벌써
축소해서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배우자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기간도 좀 축소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주포의 존재가 막연한 저희들의 뇌피셜이 아니고 명확히 그 객관적 물증을 통해서 더군다나 그 김건희 씨의 그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김건희 씨가 스스로 증권사 직원에게 저하고 이정필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6월 달에 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6월 16일 이전, 저 6월 16일은 1차 주가 조작 시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 6월 16일 이전까지는 최소한 이정필 씨 외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주식, 김건희 씨를 위한 주식 거래에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선수가. 네. 김건희 씨의 입으로 확인해 준 거다. 또 다른 녹취록이네요. 이게 이것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둘째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이 녹취록에 보게 되면 증권사 직원하고 김건희 씨가 그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누군가 사전에 그 매수 주문을 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 이사님 저 땡땡땡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증권사 직원이에요. 네. 증권사 직원 이모 씨. 그랬더니 네네. 그랬더니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전화 왔어요? 라고 물어보죠. 네. 전화 왔어요? 라고 얘기한 건 이 증권사 직원한테 누가 주식을 사라고 전화가 왔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증권사 직원이 왔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김건희 씨가 다시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랬더니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이정필 씨한테 전화가 왔었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게 하죠. 이정필 씨가 도이치모터스를 사라고 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네. 이 신문이 중요한 것은 이정필 씨를 상대로 한 신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 사라고 주문을 한 게 이정필 씨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냥 이정필 씨가 그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정필 씨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하고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가운데서 누군가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 제3의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만, 뉘앙스만 딱 전달을 하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씨의 주식을 위탁 매매했던 사람은 이정필 씨로 알려져 있으니까 누구나 다 저걸 이정필 씨로. 그래서 모든 부정한 범죄적인 거래의 책임을 이정필 씨한테 사실은 씌우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식 주문을 냈던 사람은 이정필 씨가 아닌 저희가 볼 때는 제3의 주포, 즉 이준수 씨일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네. 이 제3의 선수 이름이 실제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직접.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2010년 5월 20일경에 지금 신한증권에서 DB증권 계좌로 이제 69만 주가 이제 출고가 됐어요. 그 이제 신한증권 계좌에서 DB증권 계좌로 이제 옮겨간 겁니다. 김건희 씨 주식이. 이것도 증인이 한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정필 씨가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누가 했을까? 김건희가 했겠지. 그러면 증인이 DB증권 계좌에서 일부 주식을 실제 팔아줬나? 한 4, 5만 주를 팔았어요. 그랬더니 안 팔았다. 그랬더니 감사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그럼 누가 팔았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건희 씨하고 이준수가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하죠. 법정에서 직접 이정필이 한 얘기입니다. 저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에 이준수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법정에서 그 이정필 씨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저렇게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준수 씨를 왜 못 잡아오는지 왜 미스터리입니다. 기소를 안 했는지. 그렇죠. 잡아서 기소를 석연치 못 했는지.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검찰의 수사를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공개 수배하는 것입니다. 이준수는 과연 누구인가? 닉네임이 세강자라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가 조작 전과가 4범이나 됩니다. 법정에서 그 공개된 전과는 3범이었거든요. 네. 그 2005년, 2012년, 2015년 이렇게 이제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과가 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조작 관련 전과가 총 4범이라고 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 주식 유튜버에서도 꽤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널로 자기가 이제 어떤 회사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주가를 그 회사의 주가를 띄우는 네. 그런 이제 애널로서 이제 사기치는 수법을 주로 사용을 한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의 진정한 선수들에게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나 영업을 잘해서 의뢰인들에게는 진짜 선수로 팔릴 수도 있다. 이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권오수가 그 김건희 씨에게 선수를 소개시켜 준다고 얘기한다면 이준수가 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영업을 잘해서 의뢰인들에게는 진짜 선수로 통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는 이제 제보자 X, 우리 이제 제보자 X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서울 남부지검에 이준수에 대한 범죄 리포트를 작성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네.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범죄 관련해서 이제 수감 중에 워낙 이 금융범죄의 프로기 때문에 달인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 금융범죄 주가조작 수법 이 범죄의 단서들을 이제 추적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제보자 X를 불러서 수강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제보자 X가 이제 검사들한테 그때마다 가서 이제 자신이 이제 꼼꼼하게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메모도 하고 또 이렇게 던져주고 했는데 이준수에 대해서는 범죄 리포트를 작성해서 아무리 브리핑을 해도 검사들이 안 움직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준수는 사실 2015년도 이후로는 더 이상 일단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과 사실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보자 X가 작성을 했던 메모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이 검사한테 제출했었던 범죄 리포트입니다. 네. 이제 여기 왼쪽에 이렇게 막 휘갈겨 쓴 그 글씨에 보면 이제 이준수라고 이름이 등장을 하죠. 네. 저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 이니셜 N, N 기업의 이제 주가 조작 범죄를 이제 리포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주도한 사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죠. 네. 여기 이제 이준수 씨가 주로 이렇게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사기를 치는 수법을 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이준수 씨와 관련된 이 주식 범죄 리포트를 검사들한테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준수 사건은 진도가 안 나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좀 놀랐던 점은 이준수 씨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도대체 휴대폰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휴대폰이. 대포폰 리스트도 당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EJS라고 표시된 것이 바로 이준수입니다. 네. 이준수의 대포폰 리스트를 보면 네.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게? 아유, 어림잡아도 막 20개 가까이 네, 20개 좀 되네요. 네. 되죠. 이준수의 그 범죄 수법, 범죄 내역들을 리포팅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검사들이 수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준수 씨는 김건희 씨하고 거래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네. 제가 보기엔 뭐 저것은 범죄적인 거래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준수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름도 잘 아시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사건과도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수의 뒷배 역할을 했던 검찰 권력의 존재가 유감없이 드러난 사건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씨 사건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16년 7월 달에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진 사건 당시 이준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쭉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문들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진 사건 발생 초기에 이준수가 이 법조 인맥을 자랑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진 씨 형제한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억대 수임료를 지불을 하면서 이제 검찰 출신주로 전관을 소개해 주면서 본인도 상당한 수수료를 챙겼다고. 뭐 소문에는 5억 가까운 수임료를, 5억 가까운 수임료면 사실은 전관 변호사 비용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겼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아직 확인은 되지는 않는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또 떠도는 소문 가운데 하나는 이제 검찰 출신 전관 오광수 대구지검장을 지냈죠. 그리고 이제 송창진 변호사 대검 중수부 검사입니다. 를 지냈던 이 두 명의 전관을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 오광수, 송창진 두 변호사로도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제 민간인 사찰 사건을 주역 중 한 명이 있습니다. 이모 씨인데 이 이모 씨 소개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과의 수임 계약도 이준수가 중개를 해준 것으로. 그래서 이런 거물들을 중개해주고 이준수 씨가 약간 5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겼다. 네. 뭐 이런 이제 소문들이 이제 증권가에 사실 좀 떠들고 있습니다. 저쯤 되면 법조 브로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야, 뭐 참 대단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소개시켜줬던 이 두 명의 변호사 전관, 오광수, 송창진 이 사람들은 이 도대체 두 사람을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본 겁니다. 네. 김건희와 의문의 남자는 뭐 거의 다 알려진 것 같고요. 의문의 남자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하이 이땡수 씨. 하이 땡수 씨. 예, 땡수 씨. 아,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이 팽수 씨. 제가 이 최경영 TV에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봐와셨던 분들은 뭐 최근 2년 상관이니까요. 이 채널이 생긴 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한 1년 이 안팎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 조작의 선수들 중에 김건희가 여기에 전혀 안 등장했어요. 원래 이제 메인 언론에는 전혀 안 등장했는데 김건희가 주식에 처음 맛을 들이게 한 인간이 있다. 아하. 처음에 이명수 아니야. 이명수 아니야. 아니야. 이 땡수라고. 이 땡수. 예. 야, 맛을 들이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식 리딩방 같은 게 막 텔레그램 많죠. 뭐 이런 거에 많잖아요. 네. 그때는 주식 카페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식 카페. 카페다. 그렇죠. 그때 뭐 2012년 예. 그 훨씬 전이죠. 아니, 그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페죠. 그렇지. 그때는 왜냐면 이 도이치모터스가 뉴스타파 보도를 쭉 따라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차 시기부터 시작한 네. 2008년 말인가 네, 그래요. 그렇죠. 꽤 오래. 네, 그러니까 음.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보통 1차부터 2차 작전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그 전부터 김건희가 이 작전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게 맛을 들여. 이 사람이 추천한 주식 카페에 들어가서 네. 종목 추천도 받고 네. 직접 전화도 걸고 만나기도 하고 네네네. 교류를 합니다. 교류. 그게 바로 이땡수 씨입니다. 네네. 교류. 예, 오래된 사이예요. 처음 발을 들이게 해준 사람. 네. 처음 이게 짭짤하구나. 나는 아하. 엄마한테 부동산만 배웠는데 아하. 다른 쪽 조작과 위조였는데 주식시장의 그렇지. 조작 위조로. 그렇지. 그게 이땡수 씨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땡수 씨의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시기니까 네. 판도라의 폰이 열렸다라고 SBS 뉴스에서 말한 거는 그 다음 시기예요. 2013년부터 3년입니다. 13년입니다. 2013년부터 네. 2016년 사이에 김건희가 사용했던 휴대폰. 그게 지난 7월 특검이 건진의 법당을 쳤을 때 그렇죠. 그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당연히 핸드폰 압수수색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포렌식을 했겠죠. 포렌식을 했는데 어떤 이땡수로 보이는 사람과의 문자 메시지가 우리 그냥 팽수라고 합시다. 팽수. 자, 팽수와의 수백 건의 문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팽수가 누군지 특검이 또 확인을 했겠죠. 그렇죠. 여기서 화려한 전력이 나옵니다. 여러 형사처벌도 받았던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고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문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뭔가 김건희가 이 팽수와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또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2000 몇 년?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2022년 대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해먹었네. 그렇죠. 해먹었죠.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 수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기소는 안 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보도 일단 이 팽수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부터 이제 주식 지금으로 치면 주식 리딩방 같은 걸 운영했고 거기에 이제 이게 빠진 거야. 김건희 씨가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실제로 주가 조작은 도이치모터스를 매개로 한 주가 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인데 네. 1차 주가 조작의 선수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당시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이야기했던 게 그 사람이 골드만삭스 출신을 네, 해가지고 했는데 돈도 못 벌어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손해봤다. 다 팔았어요. 네. 이런 거. 네. 그때 그 골드만삭스 출신이 이정필입니다. 네. 아하. 근데 이정필이 1차 주가 조작을 실패를 하죠. 다 못 먹어. 그렇죠. 네. 다 못 먹어요. 네. 다 못 먹는데 이정필이 잘 못하니까 알고 보니까 막 경력만 화려하지. 네.
그래가지고 끌어들인 선수 중에 하나가 이팽수 씨야. 팽수야? 그러면서 이팽수 씨에 관해서 이정필 씨가 네.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어요. 진술을. 법정에서요? 예. 뭐 이야기하다가 네. 아니 동부증권은 제가 안 했어요. 동부증권은 이팽수가 했어요. 이렇게 그 이야기한 얘기도 거야. 해버려요. 해버려. 방송에서. 동부증권. 법정에서. 법정에서. 법정에서 이팽수가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아, 등장했던 사람이네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네. 변호사들 뭐야 그러면 이팽수 지금 왜 그럼 검찰 조서에 없어? 이팽수 니들 조사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네. 이팽수 빨리 불러. EBS에서 불러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래서 결국 이팽수가 한 번 나와. 한 번 나오고. 네, 한 번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 또 이 사람이 떠버리 기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 검찰 조사 받았는데 이렇게 한 거야. 네? 받았다고요? 네, 검찰 난감하게. 아. 예? 그럼 뭐야? 검찰은 그 동안에 귀에서 삐 소리 들리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약국에 가서 이거 꼭 사세요. 오늘은 저희 아빠가 실제로 효과 보신 이명회로 차단제 소개. 나는 이팽수는 뭐 혐의 없어가지고 조사 안 했는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팽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윤석열 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아니 그거는 조사가 아니고 면담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팽수를 왜 면담을 해? 아 면담을 하고 조서를 안 남긴 거지. 안 남기고. 조서를 안 남긴 거야. 말 맞췄나? 네. 입단 속 들어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팽수를 봐준 거잖아요. 봐준 네. 거죠. 네. 봐준 거죠. 봐줬는데 언제 봐줬냐? 2021년경에 봐준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아, 그럼 이팽수 기분 나쁘다고? 하는 야 의견이 너무 많다면 너무 귀여우니까. 아 너무 귀여우니까 이땡수 맹수로 하자. 이맹수 맹수. 맹수. 이맹수 좋다. 네, 맹수. 아, 맹수. 아니면 뺑수로 할까? 뺑손이. 뺑수. 뺑수 좋네요. 왜냐면 뺑수가 입에 잘 받네. 음주운전도 했어. 그렇죠. 이 친구가 음주운전도 했기 맞아. 때문에 뺑수. 이 뺑수. 뺑수가 좋다. 딱 정답이네. 야, 뺑수. 이 뺑수. 네. 이 뺑수. 힘을 딱 줘서 뺑수. 뺑수. 네. 이 뺑수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기소중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많이 봐줬네. 스르르르 사라져 버린 거야. 언론에서도 주목은 안 받고 네. 스르르 사라져 버린 이제 거죠. 사각지대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동안에 뭐 그치. 이종호라든지 뭐 그렇지. 다른 사람 이름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선수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등장한 거잖아. 음주운전했다가. 그렇죠. 이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렇죠. 술 먹고 음. 이게 좀 나는 너무 이상한데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날 이 뺑수가 음주운전했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술을 먹었. 그게 지난해죠. 작년 10월입니다. 10월이죠. 걸렸어. 걸려가지고 이러면은 보통 아이 뭐 죄송합니다. 불문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경찰이 왜 술 먹었어요? 이게 조사를 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이 뺑수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아는 지인이 있잖아. 보통 이것도 그냥 검찰 이렇게 얘기하잖아. 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아주 특정해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가지고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마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경찰이 그거 확인 안 했겠어요? 최재훈 다 나오지. 최재훈. 그렇지. 가만히 있어 봐. 반부패 수사 2부? 위에 조상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SBS 리포트에서도 그 힌트를 조금 줬던데요. 이 뺑수가 나 김건희랑 그 김건희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저도 그치. 했다고 봐요. 네, 했죠 당연히. 경찰한테는 근데 지난해 10월이잖아. 작년 10월이. 김건희 쟤 살아있을 때인데 그렇지. 권력이. 권력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얘기했겠지. 야, 나 김건희랑 봐줘라, 아는 이거지. 사람이니까 그냥 봐줘. 나 이런 사람이야. 너나 건들면 너 죽는다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일정 정도 먹혔던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굳이 경찰이 이 뺑수의 지인이라고 또 조서에 써요.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적시를 안 하고 그렇지. 지인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술 먹고 얘가 좀 헷가닥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진짜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확인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했을 봅니다. 가능성이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남는 의문 같은 거는 그 SBS의 이상한 톤.
뭐 주가 뭐라 그랬지?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어딩이 뭐야? 이것 때문에 예. 오늘 난리였거든요.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예. 자, 이 뺑수하고 예. 김건희가 예. 주식 거래 관련 관계를 넘어서 예. 넘어요?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다. 결론을 내려.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주식 뭐예요? 거래 관련 관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돈과 범죄를 초월하는 그렇죠. 개인적 관계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뭐야? 그러면 그렇지. 무슨 관계? 무슨 관계야? 네. 이상해. 의문의 남성이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야. 거의 뭐 이런 톤으로 갔죠. 해석을 할 때. 자, 그리고 이 휴대폰이 이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휴대폰인데 그렇죠. 그때 사용한 휴대폰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건진 집에 있었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말에 건진 집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 가 있는 거죠? 2024년 말에 김건희가 썼던 13년부터 16년까지 썼던 휴대폰이 왜 거기 있나?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원을 따져봤어요. 네. 연원을 따져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주가 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 2013년에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2012 경찰의 내사 보고서라는 거는 김건희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관한 내사 보고서입니다. 네네네. 그때 김건희의 신분은 뭐다? 뭐 그때 여주지청장이었나? 하여간 검사 와이프야. 왜냐하면 2012년에 결혼했죠. 2012년에.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14년. 그렇죠. 네. 2012년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경찰 내사 보고서는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 모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2009년부터 2012년, 그다음에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 이게 최초로 알려진 거는 2020년 2월 시민보 뉴스타파의 보도야. 경찰 내사 보고서가 이런 게 있다. 네. 그럼 2020년부터 우리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에 관해서 알게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왜 김건희가 갑자기 그때부터 윤석열이 뜨기 시작했고. 그렇잖아. 그때가 이제 뜰 때죠. 예. 네. 그렇죠? 그렇단 말이지. 근데 2013년부터 16년까지 김건희는 검사의 부인으로서 지금처럼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도 저렇게 그 방탕한 부패의 짓을 하고 다녔는데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 때 좌천돼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고검을 전전할 때죠. 네. 그치? 윤석열이. 그쵸? 대구 그 시기. 고검, 대전 고검. 좌천돼 있을 때. 근데 왜 2013년부터 물론 지는 이제 지 비즈니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른 뭘 하면서 네. 다른 어떤 부정부패한 지금 했던 걸로 보면 부정부패한 짓을 했었을 것 같고 네. 그 시기에 건진을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언제입니까? 건진을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윤석열의 그 인수위 조직본부장. 네, 맞아요. 대선 캠프 때. 대선 캠프 때. 2021년 맞아요. 2021년도. 11월 네. 정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건진도 우리한테는 새로운 인물이었네. 그렇죠. 근데 2013년과 2016년 저 사이에 건진 또 이 뺑수. 이 뺑수는 서로 친했네. 그렇죠. 이 뺑수는 아까 주식 리딩방 카페방에서 친했고 네. 건진은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2016년도에 호바나 컨텐츠 사원 면접을 보는데 건진이 등장을 합니다. 면접관으로 관상 마치 이제 삼성 이건희가 관상 보듯이. 근데 저 SBS 리포트 보면 뺑수가 건진을 김건희한테 소개시켜 준 걸로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뺑수가 먼저 김건희랑 인연이 있고 예. 건진을 뺑수가 김건희한테 소개시켜 준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건진을 뺑수가 소개시켜. 그러면서 로비스트. 왜냐하면 제가 아까 쭉 연원을 따라가 보면 2008년
말부터라고 도이치모터스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주식에 빠져를 했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주식에 빠져를 했었을 때 그거를 리드해줬던 사람은 뺑수죠. 이뺑수였거든. 그렇죠. 뺑수. 그런 이뺑수 다음이 건진이 맞지. 건진. 그렇죠. 순서하게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뺑수 다음에 건진이 맞고 건진이랑 친해서 근데 그거를 왜 없애지? 왜 건진 집에다가 갖다 놓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뺑수가 건진을 아, 김건태 소개시켜 주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무당이라기보다는 로비스트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김건희한테. 김건희한테. 아. 로비스트라고 소개를 한 것도 아.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약간 좀 헷갈리고 왜 건진 집에서 왜 건진한테 맡겨놨는가? 그러니까요. 김건희 폰이 나오냐 네. 건진집. 예. 하지만 특검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때 2020년, 2021년에 김건희와 같이 주가 조작을 했었던 이뺑수를 봐줬던 검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윤석열 휘하에 있었던 인간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마무리할 때 예. 지금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특검이 이뺑수 같은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뺑수 씨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검이 이뺑수를 왜 건드려? 이뺑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 특검은 네. 특검은 이뺑수랑 관련이 없지. 특검이 노리는 거는 이뺑수를 봐준 검사들이야.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2020년 9월 23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종호와 김건희가 집중 전화 문자로 해서 대책 논의를 했던 그때 이종호가 블랙펄. 네, 블랙펄. 네. 그때도 주가 조작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형사 6% 재배당이 되고 뜨거라 진짜로 할란가 보다. 이성윤이가 진짜로 할란가 보다. 네. 대책이 필요했겠네. 대책이 필요할 때. 당시에. 이럴 때거든요. 네. 그럴 때 또 안에서 봐줬던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력, 그 다음에 이뺑수를 빼준 세력. 네. 요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검찰의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서 계속 그 암암리에 활동했던 인간들, 네. 윤석열 사단들의 죄를 엄중히 물을 수 있는 계기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김건희랑 이뺑수랑 무슨 관계였다? 요거는 SBS가 지상파 보도치고는 너무나 좀 제가 보기에는 네. 왜 그렇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저런 단어까지 쓰면서 네.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핵심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핵심은 저건 것 같다. 그러니까 덮어준 검사들. 덮어준 검사들을 사단들. 찾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걸 겨냥하는 게 당연히 특검의 시스템적인 어떤 방향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정영훈 선배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려 송구합니다만 우리가 그 뺑수 예. 우리는 얼굴을 대략 보지 대략은 않았습니까? 봤지. 자료화면에서? 봤지. 김건희 스타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스타일이 뭐야? 그러니까 그 살이 얼굴이 있어요. 얍삭하고 예. 얍삭하고 그러니까 족제비. 그러면은 윤석열 스타일은 김건희 스타일이 아니었던 아니죠. 거야? 예. 많이 아니죠. 많이 아니죠. 윤석열은 좀 넙대대하고 일단 뭐 체구도 네. 너무 좀 건장하고. 이뺑수는 얍싸하고 그렇죠. 그게 샤프하죠. 좀. 샤프. 옛날에 뭡니까 영등포에 이렇게 사모님들 그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주 옛날 이야기야. 예. 약간 좀 그런 스타일로 생겼어요. 그렇죠. 예. 보니까 우리 박 본부장님께서 근데
근데 보면 약간 느낌이 그냥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어떤 스타일인지. 이목구비가 괜찮다. 네, 일단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좀 샤프하고 약간 그런 얄쌍하죠. 스타일. 얄쌍한. 얄쌍하게. 예.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랑 무슨 뭔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핵심은 하여간 핵심은 검사. 그때 이뺑수 봐준 검사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핵심은 짚어야 된다. 아니 근데 네. 지금 덮어준 검사들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당시에 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나 그 라인들도 문제지만 그렇죠. 지금 덮어준 검사들, 네, 해야죠. 그 최재훈, 다 해야죠. 네, 조상원, 그럼요. 그리고 이 지금은 누구죠? 그 이창수죠, 이창수. 네. 이번에. 중앙지검장. 네, 중앙지검장. 특검이 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띵굴픽. 야, 첫 번째 이렇게 힘들해. 근데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게 건진이 어. 경찰 인사에도 개입하고 검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랬죠. 근데 실제로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 윤익은 그 경찰청장이 내정이 됐을 때 그 내정됐다는 기사를 건진의 지인이 건진한테 보내요. 야, 뭐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근데 건진이 거기다 대고 문자를 딱 답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야, 안 먹으면 5kg 손해보는 지방 흡입 유산균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균 F인데요. 얘가 진짜 사기템입니다. 이 유산균 F는 지방 내가 다 세팅해 놓은 거야. 작업을 해 놓은 거야. 자백했네요.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지금 딱 이 문자를 확보를 하니까 특검팀에서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건진이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건데 이게 앞에 그 뺑수 이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네. 네. 건진이 저렇게 캠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기에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기업 건진이 찾아다니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기업들 조심하라고 용산에서 공문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문을 왜 보내? 건진을 당장 잡아들여야지. 근데 그 정도로 위세가 있었던 거는 저런 김건희 폰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거를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뺑수와의 관계도 건진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세가 가능했다.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런 뭔가 결정적인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건진이 저렇게 김건희 때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지난 10월 달에 압수수색하는 도중에 뛰어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지은 위원장님 수사 경험이 많으신데요. 네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 무자하게 도망갔다. 서울 시내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안 잡혔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체포하러 간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하러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 보통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 당사자는 그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해서 보다가 이제 1층을 압수수색하고 있을 때 본인이 그냥 2층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실은 도망을 간 것 같은데 이제 도망간 이유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을 체포하러 간 게 아닌데 본인이 체포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갔거나 두 번째는 증거 인멸을 위해서 뭐냐면 그 압수수색을 하러 갔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증거,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USB라든지 아니면 이 뭐 노트북이라든지 장부라든지 들고 튄 거예요? 그렇죠. 들고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역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구속수사. 그러게요. 구속수사 이미 해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데 10월 달의 일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뭐 공개 수배하거나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게 수사 의지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일단 수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배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수배가 되려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소환 요구를 한 3번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소환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10월 달에 입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한두 번 정도 소환 요구하고 전화로 하고 보통 이 소환 요구를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진숙 같은 경우에도 거의 6주 정도 했다가 이제 안 오니까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절차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배를 하더라도 이제 공개 수배 여부는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공개 수배는 될 것 같아요. 중간 약 한 달 정도 있는 거죠. 한 달?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0월 말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들었고 10월 달에
이제 입건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 입건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아마 이제 소환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달 정도가 걸리니까 예.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수배가 되지 않을까. 아, 오늘 특검 관계자가 공개 수배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네네. 근데 아직 그러려면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네. 근데 이런 정도면 긴급 수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돈을 걸고. 맞습니다. 네. 이제 긴급 수배를 그러니까 보통 네,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현상금 걸고 한 명 이렇게 전단지 붙이는 거가 긴급 수배예요. 보통 이제 수배는 수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수배를 하는 게 있고 이런 경우에 긴급 수배를 합니다. 이기훈도 긴급 수배를 했던 거고요. 이 경우도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이 사람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그때 도주한 것도 뭔가 숨기려고 도주를 했다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속하게 잡아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 수배의 필요성이 있죠. 이 정도면. 아니, 보통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우리가 뒤늦게 그렇죠. 집중하는지에 대해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성 기자님 혹시 오늘 보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1, 2차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인물이다라는 정도까지 나왔던데요. 좀 알아보셨습니까? 그렇죠. 쭉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수라는 사람은 주식 세계의 소문난 고수 또는 선수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카페지기? 주식 카페지기와 회원. 아이디도 있더라고요. 네, 회원. 요런 사이로 이제 처음에 이준수와 김건희가 2010년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다. 근데 정확하게 2010년 이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0년 이전에 주식 카페지기와 회원 사이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라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전에 다종다기한 잡주에 함께 관여하면서 주가 조작을 공모했던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요. 2010년에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에 해당하는 이정필. 이정필 씨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살짝 관여가 돼요. 그런데 미스테리한 것은 이따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한문혁 검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이 1차, 2차 두 군데 다 개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준수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아까도 말씀하셔가지고 아이고야 어떡하냐.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도 이름 말했더라고요. 그래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거기서 공개 말하다 보니까 이정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이 잘못 났습니다. A씨 하여튼 당황했어. 그러니까 사실 1차 주포 다들 이름 알고 계세요. 그래요?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차 주포 이정필 소개로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주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차 주포의 연관성 속에서 또 다른 주가 조작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걸로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2013년에 또 건진 소개로 만났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뭐 지금 SBS 보도에 따르면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오늘 아침 그 라디오에 출연한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굉장히 특수한 관계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태광 EN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관여 또는 개입한 흔적들이 있는데, 요는 왜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을까? 수사를 하고 덮은 건지 수사를 안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시점에 이 사건이 왜 불거졌을까를 조금 주요하게 살펴보면 민중기 특검팀 내부가 상당히 좀 산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일종의 집단 항명 같은 게 있고 입장문도 내고,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뭐 이런 등등해서 일종의 그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모 씨에 대한 이모 씨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된다면 이 사건을 봐주기 한 검사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찌 보자면 민중기 특검이 특검의 수사에 반기를 들었던 검찰 내부의 정치 검사들을 향한 확실한 경고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터트린 거 아니냐. 뭐 비단 김건희의 무슨 관계 이거는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핵심은 여기에 있다. 특검 내전.
특검 내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봐줬던 검사를 수사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핵심입니다. 본질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이제 한문혁 검사와 관련해서 한문혁 검사가 사진 한 장이 나오면서 특검팀에서 지금 그 나와서 원대복귀했죠. 예, 원대 복귀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수원으로, 수원고검으로 예, 예. 이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있던 중앙지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종의 이제 징계성으로 예. 인사 조치를 받은 상황인데 그 2021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래도 한문혁 검사가 예. 1번 예. 한문혁 검사가 예, 1번. 예, 한문혁 검사가 1번 당시에 이제 모녀가 23억 원의 그 시세 차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예. 2번 2차 주포의 경우에 그 무죄 혐의를 받았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유죄로 예. 재판받도록 했다. 이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문혁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기여한 바 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던 기자들의 설명을 종합을 해보면 그 팀에 있던 검사, 예. 그 뭐라 해야 되냐 수사 검사, 예. 일선 검사들의 수사 성과지 한문혁 검사가 해낸 게 아니라 한문혁 팀이 한 거다. 예, 예. 그 당시에 예. 수사팀장, 아니 공소유지 팀장이었으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좀 복잡해요. 예. 친윤 반윤 전선도 있고 검찰 예. 안에 그러니까 두터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데 다 설명드리면 너무 이제 복잡할 것 같고 예. 요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상 검찰 내부로 향하고 있는 수사 방향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옐로우스러운 이야기들과 섞이다 보니까 본질이 좀 가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질이다. 결국은 그 김건희 씨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주가 조작한 걔도 봐주려고 했던 게 핵심 아니냐 검사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제 예. 그걸 수사할 수도 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말 딱 정확하신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A 씨가 이준우 이름 나왔죠. 네, 이준우 씨가 여러 번 이준수, 이준수, 네. 준수. 저희 A 씨라고 하시죠. A 씨. 네,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고 처벌도 받았는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 불기소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다시 들어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딱 말씀하신 그렇다면 그때 왜 봐줬냐. 그때 봐주고 부실 수사하고 직무유기에 썼던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예. 그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연인 관계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그 연인 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그렇죠. 사실 이제 특검에서 지금 이제 뭐 형법상으로 간통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특검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관계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연인 관계라면 이해가 되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계속 한 명은 주가 조작할 때 받쳐주기만 하고 예. 한 명은 계속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보통 공범간에는 그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데 연인 관계라 그러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A가 B를 위해서 뭐 허위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던가 아니면 허위 아니면 아주 이익이 되는 진술을 계속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증거 인멸을 대신 해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보통 관계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연인 관계, 가족 관계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제 범죄 사실을 쓸 때 동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동기를 쓸 때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만 연인 관계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연인인 B 씨의 마음을 얻고자 누구를 때렸다. 뭐 하기 위해서 뭘 훔쳤다.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관계성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어가 아마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SBS 보도의 시발이라고 하는 것들의 관계성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네, 네. 말씀이신 건데 결국은 그 A 씨가 그토록 기소되지 않았던 이유도 결국 김건희라고 하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문혁 검사와 관련돼 있는 수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승부수인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이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뭐 구속 수사, 미랑 이기훈 선생을 네. 비롯해서 여러 명을 이제 구속하긴 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지금 그 어느 정도나 찾아낸 거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기훈 말고 저 누구죠? 저 베트남으로 갔었던 김예성. 김예성. 다시 돌아왔죠. 집사 게이트. 그러니까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막 수사를 세게 벌려놓긴 했으나 이에 대해서 지금 수사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문혁 검사가 사실은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팀에서 제외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터져서 다소 복잡한 정치 논리가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이모 씨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1차 주가 조작 사건 때 이모 씨 말고 또 다른 선수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 계속 취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전혀 수사를 안 했고 또 다른 뭐 B 씨라고 하면 선수 B 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이 좀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관계없다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그걸로 끝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 나는 관계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끊는다고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너무나 미스테리한 구석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사실관계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수는 당시에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9시간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에서는 조사받은 게 아니라 면담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검찰에 조서도 남기지 않았던 거고 당시부터 이제 김건희하고의 이제 인연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약 바르고 연고 바르고 발톱무좀은 그렇게 안 났습니다. 겉만 말끔해 보이는 건 잠깐의 착각일 뿐이에요. 한번 뿌리까지 침투한 곰팡이균은 적당히 그냥 검찰 내부에서 덮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이 수사가 있어서 윤석열이 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감히 좀 수사하기 어려웠던 이런 배경도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뭐 한다고 뻥만 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확인된 게 없으니까. 두 번째는 실제로 열심히 했는데 주가 조작에 열심히 관여를 했는데 검찰이 덮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이제 특검이 수사를 세게 해봐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 열심히 했는데 봐줬다. 그러면 이 봐준 실제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피할 수가 없고 전부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불려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통할해서 큰 틀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 봐주기 한 그런 전체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경험이 많은 이지은 전 총장님 보시기에는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특검에서 그 부실 수사 아니면 직무유기를 했던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좀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수사 자체가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냐에 대해서는 결국 의지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주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검찰이. 심지어 사실 9시간 조사해놓고서 면담이라고 우기는 건 굉장히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수사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수사 기록 자체를 안 남긴 거죠. 제가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이 이모 씨가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사건이 계류 중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이종호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사자거든요, 본질이. 그래서 그런데 이때 그 왜 유명한 청담동 이모 씨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이희진 사건. 거기에도 이모 씨가 개입이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변호사법 위반이 걸려 있는데 이때 소개해준 검사가 화려합니다. 누구죠?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 했던 분. 오강에서.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이모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키맨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이 사건을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던 수많은 내용들이 짜여질 수 있다.
범죄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막 뛰어내리고 뭐 수백 개의 뭐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하물며 그 김은지 기자가 이제 지적한 바대로 김건희 씨 휴대폰이 왜 건진 법당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진짜 이해가 그러니까 그러면 건진에게 뭐 이거를 무슨 뭐더라? 액땜? 뭐 이런 걸 하려고 액땜하려고 무슨 기계에 액땜을 합니까? 기계에. 그 애군 빼려고 했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기계에 무슨 애군을 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필경 저는 그 건진이 담보용으로 김건희가 그렇죠. 김건희가 어떤 뭔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었던 담보 물건이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저 이거 제가 쓰던 휴대폰인데 이거 좀 악귀 좀 물리쳐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좀 특이해서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일반인의 사고와는 좀 다르신 분들이긴 하죠. 아니 그래도 뭐 돈 계산하고 이럴 때 보면 정말 철저하게 일반인처럼 하던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 없고 뭔가 그 건진 그리고 이제 그 SBS 기사를 보면 그 이모 씨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건진에 대해서도 약간 입막음 이런 게 필요해서 김건희 씨가 뭐 관리 뭐 이런 차원 그런 뉘앙스의 이제 보도가 몇 줄 있던데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휴대폰을 건진이 갖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왜 가지고 있었다고 혹시 뭐 수사의 촉이 혹시 좀 있으십니까? 발동. 이거 정말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옛날에 썼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13년, 3년간.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는 저는 생각할 때 이 증거여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그쪽에다 놔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사의 베테랑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항상 상상 이상이어가지고. 근데 건진에게서 이상한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쌀떡에서 관봉권도 나왔죠. 그리고 사실 지금 저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관봉권을 도대체 누가 줬냐. 이거 아직 뭐 띠지 분실 사건으로 이게 각이 틀어졌지만 저는 본질은 띠지 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띠지 분실을 한 것처럼 만들어서 관봉권을 누가 줬는지를 일종의 이제 그 희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물타기 위한 본질을 흐리기 위한 그런 작업 아니었나? 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너머의 진실을 우리는 늘 봐야 되는데 핵심은 누가 그 건진의 쌀통에 관봉권을 집어넣냐 5천만 원짜리를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다 뭐 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바코드 그다음에 담당자 이거 스티커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비닐에는 지문이 남기 때문에 비닐만 확보했어도 누구의 손을 거쳐서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려버렸다는 거고 마침내 나온 법무부 감찰로 나온 것은 그냥 그 실무자 실수였다. 이걸로 퉁치고 넘어가. 이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상설특검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본질은 누구냐. 지피지만 우리가 말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네, 저는 관봉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원래 그 수사 자체가 2013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때 뭔가 거기에 대한 영장을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그 관봉권에 찍힌 그 날짜 자체가 더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2023년? 2013년? 2023년, 그러니까 5월 이후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취임 이후. 이후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범죄 자체보다 오히려 관봉권이 더 앞이어서 더 뒤였었죠. 더 뒤였죠. 네, 그러니까 그 관봉권은 그 범죄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던 그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거였어요. 없고 사실 압수도 해서는 안 되는데 압수를 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부터가 이상한 게 검찰에서 딱 가서 보고 관봉권인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관봉권은 대통령실에서 나오거나 본인들이 특활비로 받거나 이런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것은 검찰 또는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지고 왔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본인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지고 왔을 거라고 봐요. 설마 검찰이 그럴까? 그러나 검찰은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를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거기서 쭉 보고 검찰과 관련된 거 있으면 싹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판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정치인과 경찰은 일단 다 털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과 관련된 거는 그건 이제 캐비넷으로 넣고 자기들과 관련된 거는 수사를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미 좋은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센서스는 지난 100년간 여러분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일단 다 압수를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왜 압수를 했냐라고 이제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했더니 관련은 없지만 어차피 몰수 추징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럴 땐 되게 적극적이네요. 네. 아니 근데 몰수 추징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 몰수 추징 그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 있는 재산을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되냐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검찰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가지고 와서 일단 가지고 왔겠다. 그리고 압수 목록에도 안 쓰고 띠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제 증거를 없앤 거죠.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써 수사하지 않으려는 것과 애써 열심히 수사하는 것들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건진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그 집에서 발견된 게 뭐 관본권만이 아니라 검찰, 경찰 그 이력서들도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지은 위원장님이 경찰 출신이시니까 이 검경의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가장 큰 게 최근에 나온 게 건진을 통해서 이제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으로 청장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경찰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윤희근이 건진 라인이다 아니면 뭐 그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얘기는 되게 파다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김건희 라인이다. 그래서 김건희가 경찰청장 후보자 명단을 쭉 보더니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은 윤희근밖에 없네라는 이야기를 했대라고 우리 사이에서 막 돌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본 게 아니라 네, 김건희 라인이다. 아니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사실은 그러면서 건진이랑도 원래 뭐 잘 안다더라. 고향이 충북이어서 잘 안다더라. 건진의 스승이라는 사람의 암자가 충북에 있어서 거기도 갔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막 파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 경찰청장이 임명이 될 때쯤 되면 하마평이 막 돌잖아요. 이 사람이 될 거래.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이랑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인연이 있대 아니면 인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마평이 도는데 이제까지의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거. 근데 영부인 라인이래 무속인 라인이래 이런 건 세상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야 진짜 경찰이 어떻게 될라 그래? 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굉장히 파다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 건진이 내가 경찰청장 내정한 거잖아. 막 이제 이런 문자가 나오고 나서 경찰 이제 관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야 어쩐지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 어쩐지 그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소문의 근거들이 있었다라는 차원의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게 별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건진이 경찰 인사에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요게 이제 이것도 특검에서 나온 거여서 수사가 좀 이제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비선이 경찰청장을 정했다 내정을 했다라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경찰에 대해서 뭘 알 것이며 그 사람 뭐 윤희근이 얼마나 역량이 있고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수사가 돼야 되지만 경찰청장으로 본인이 시켜줬으면 그냥 시켜줬겠습니까? 뭔가 또 대가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건진 덕에 경찰청장이 됐으면 그 건진의 뭐 수사 청탁이라든지 인사 청탁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경찰청장이 딱 됐을 때 청문회 했을 때 그 즈음에 건진이 대통령실 팔면서 이권에 개입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할 때 이거 수사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첩보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겠지만 지금 첩보가 들어온 게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서울청장도 풍문만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도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수사가 전혀 건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것도 최근에 무슨 어디 단독 보도로 나왔던데 건진이 누군가 경찰관을 콕 찍어가지고 여기 포상 줘라라고 했더니 바로 포상이 내려왔고 그 윤희근이 줬다는 네네네. 그리고 바로 특진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정말 특진은 정말 힘들거든요. 승진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게 특진이고 그다음에 특진도 이제 예를 들어 순경에서 경쟁같이 낮은 계급 같은 경우에는 좀 열심히 일하면 가능하지만 이 직원은 경위에서 경감이에요. 꽤 이제 높은 이제 직급인데 그 경우에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팀이 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심지어 성격도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세 평을 다 하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그다음에 뭐 성별 안배, 부서 안배, 지역 안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경위에서 경감 특진을 하려면 정말 뭐 나라를 구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됐는데 이게
권진이 이렇게 찍어갖고 됐다고?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경찰관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자괴감 느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권력 사유와 권력농단이 건진을 통해서 막 이런 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종호가 조병로 그렇네요. 그렇죠. 조병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김건희 주변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이런 방식의 이제 인사청탁 받고 적당히 뇌물도 받고 뭐 이러면서 중간에 중간 거래자 맞아요. 그리고 일부는 또 아니 일부는 아니겠죠. 큰 몫은 김건희 씨한테 넘긴 거잖아요. 뭐 샤넬백 무슨 목걸이 어쩌고 뭐 등등등. 저는 이 사슬들의 뭐 먹이 사슬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다종다기하게 꼬여 있다. 은근히 김건희 씨의 그런 사람들이 많다. 지금만 보더라도 이모 씨 있죠. 그다음에 저 이종호 씨 있죠. 그다음에 그 집사 게이트의 김예성 있죠. 그리고 건진, 천공, 명태균 너무 많아요. 명태균은 사실 뭐 끝도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해먹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 그 김건희 생태계를 밝혀낸 그렇죠. 생태계 굉장히 특검한테 중요한 맞아요. 나중에 마인드맵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정말 합니다. 그 우리가 뭐 MRI인가 이런 거 찍기 전에 그 형제 이런 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색깔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뭐 언론계, 문화계, 기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다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있죠. 기자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실에서 문고리 7인방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색깔을 쫙 대표 얘기한. 해가지고 다 한번 그 먹이 사슬을 다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는데 뭐 당사자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3년치의 수백 개의 톡 계엄 직전까지 문자를 이 주고받은 의문의 남성이 나타났다. 판도라 폰이 열렸다. 법당에서 발견됐다.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저는 그 휴대전화를 왜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했을까 하는 게 매우 궁금하고요. 네. 건진법사가 훔친 걸까? 아니면 김건희가 건진법사한테 맡겼는데 그게 들킨 건가? 아니면 그 법당에서 뭔 짓을 하다 흘렸나? 네. 분실했나? 뭐 등등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법당에서 뭘 하다 흘렸나? 네. 그것도 뭐 상상을 제가 미처 못했는데 역시. 나쁜 짓이겠죠. 근데 핸드폰에 뭐 애군을 떼준다. 그래서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애군. 주술적 의미에서. 네. 뭐 어쨌든 이유가 좀 궁금한데 그게 이제 휴대폰이 왜 거기 있었을까? 그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건희가 그 휴대폰을 왜 안 치웠을까? 왜 안 치웠을까? 그러니까 소중한 그 남자와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아니 치워서 어디 숨겨놔야죠. 그 법당이 조사받을 거를 예상은 전혀 못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 애군을 댄다잖아요. 주술이 더 중요하다. 주술이 더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들킨 이 폰으로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하는데. 네, 판도라 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폰이고 하나뿐일까? 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김건희가 그 뭐 쉽게 하면 새로운 남자라든 나쁜 짓을 했든 그게 담겨 있는 유일한 폰일까 과연 아니면 또 있을까? 폰마다 혹시 남자가 다 각기 다른 A C, B C, C C, L부터 다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뭐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썼던 범죄를 위해서 썼던 폰이 과연 한 개일까 하는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걸린 거죠 그냥. 근데 이것도 이제 걸려서 판도라라고 하는 건데 쉽게 하면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더 있을 수 있고 더 큰 판도라의 상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예상하시는 더 큰 판도라의 상자가 뭐예요? 뭐 이제 예를 들어 마약과 관련된 판도라의 상자가 이번에 백혜룡 행정 얘기했던 그런 연계해서 아니면 뭐 이제 더 큰 범죄와 비리가 있는 게 하나 걸린다든가. 뭐 저는 여러 가지 김건희가 벌렸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들 이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남성과의 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일정의 측면에서 주고받은 것도 있지만 다른 해석적 측면 보면은 계엄 직전까지 수백 개의 문자를 주고받는 굉장히 밀접한 사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관점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13에서 2016년 사이 사용했던 전화기라는데요. 네. 그렇다면 계엄하고는 좀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좀 옛날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문자를 주고받았던 건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이때가 맞다, 이제 보도가 맞다면 뭐 2014에서 2016년 사이에 사용했던 전화기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는.
그래서 계엄 직전까지 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수백 개의 그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거는 한동훈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한동훈 카톡이 수백 개가 넘었었죠. 아, 그러면 이 의문의 남성은 거의 한동훈급인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가까운데 네. 이제 한동훈은 가까운 관계가 이제 좀 고혼진 크림 하나 바르고 검버섯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구매 시 본사 단독 사은품 증정 이벤트. 통속적으로 비하면 한동훈 이제 구두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김건희.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 그때만 해도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보였던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정말 알랑대는 아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한동훈을 처음 봤던 인상을 잊을 수가 없는데 청문회인가 윤석열이 나왔는데요. 네. 그 옆에 누가 달라붙어서 진짜 그야말로 이제 간신배가 저렇게 했구나 싶을 정도로 깍듯하게 또 막 혀 안에 입안에 혀처럼 살살 붙어가지고 그 윤석열을 받침하길래 저는 검사란 생각을 못했어요. 어디서 고용한 비서 정도 되겠다.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착각을 할 정도로. 윤석열의 비서.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한동훈은 그 정도로 정말 윤석열한테 정말 깍듯했습니다. 딱 대하는 자세, 말투 뭐 모든 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김건희와 한동훈의 관계도 짐작할 수 있겠죠. 윤석열한테 그 정도라면 김건희한테는 더 했겠죠. 윤석열이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카톡을 주고받은 것도 저는 어떤 점에서는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직접 내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지시 직접 내린 한마디로 한동훈에게는 위대한 영도자일 텐데 네. 그 위대한 영도자에 대한 특검법을 이제 한동훈이 수긍을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했고 아주 최근에 윤석열의 발언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었다 이런 발언까지 하거든요. 이 그렇죠. 일련의 정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그렇게 자기 밑에서 꼬붕이 노릇하던 놈이 네. 그리고 뭐 카톡으로 그런 거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지금 술 먹냐 뭐 하냐 감시를 이제 요구했을 수도 있고 야 성열이 지금 그 수배망에서 벗어났다 잡아와 이런 거를 시켰을 수도 있는 한마디로 집사 노릇했던 집사. 예,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하면 집사고 나쁘게 하면 노예죠. 그게 이제 한동훈이었는데 그 한동훈이가 감히 이렇게 대며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쉽게 키우던 개가 이제 물고 막 주인을 댐빈 격이 되는 거거든요. 아, 개가 문 거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은 한동훈하고 그런 정도로 밀접하게 뭘 주고받았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김건희랑. 분노가 김건희 발 분노 아니냐. 저는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초기부터. 아, 이 분노는 윤석열 발이 아니라 김건희 발 분노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여줬던 것이 김건희가 한동훈하고 나눴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네. 한동훈을 디스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그거를 뭐라고 혹시 내용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때 디스가 뭐였더라. 있나요? 하여튼 뭐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네네.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훈과의 대화를 네네. 주고받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그 당시 한동훈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제가 요새 치매 때문에 정확한 기억력을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 윤석열이가 그거를 받아서 한동훈을 배신자로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가 소재를 제공하고 윤석열이 그거를 가지고 화를 내고 낙인을 찍는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이 분노는 윤석열 발이라기보다는 김건희 발 분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 총쏴 죽여 이 발언의 그 뒷배경은 김건희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까지 미워하면요. 걔는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 보고 짖잖아요. 네. 걔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렇죠. 주인이 미워하면 걔가 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한동훈을 미워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쏴 죽인다는 발언까지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미 그러면은 사실 김건희 문자를 한동훈이 익십을 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 아 맞습니다. 그때 그겁니다. 네. 일십도 한 거. 네. 익십해서 감히 내가 키우던 개가 이렇게 그렇죠. 총으로 쏴 죽여. 그러니까 이 모든 감정의 주체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분노하게 하고 그 윤석열이 그거를 공개한 걸 가지고 한동훈 배신자라고 배신자 프레임을 찍어요 그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김건희가 물어 이런 거죠. 윤석열한테 한동훈 물어. 이렇게가 이제 윤석열이 물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의 핵심은 수백 통의 카톡을 주고받는 것은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한동훈과 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다를까요? 한동훈은 주종관계에서 꼬붕이로서 시킬 일이 많아서 카톡을 많이 주고받았던 것이고 요 사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요 사람은 대등 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민 예, 개인적인 관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요에 무슨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 이게 말을 굉장히 돌려서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김성훈과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네, 그게 어떤 관계일까요? 뭐 이성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이 특검 쪽에서 대놓고 문란한 사생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 많으니까 내용이. 아, 사실 그게 맞는 게 체포 직전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아직 이게 어느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누가 장면이긴 뛰어내렸다는 하잖아요. 거예요? 김건희가요? 그 남성. 남성이. 네. 아. 이미 뭐 사기 전 형사처벌도 많이 받았던 인물이고 네. 체포 직전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도 했고 뭐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네. 보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잡히면 큰일 나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뭐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 정말 뭐 유명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닉네임이 새 강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김건희가 사귀는 사람이면 악당 중에서도 좀 급이 있는 악당을 사귈 거예요. 아, 내가 새로운 강자다 그 뜻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뭐 닉네임이 그렇게 붙은 이유는 그쪽 어깨에서 붙인 거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잘 나가니까 그랬을 텐데 네. 어쨌든 김건희가 이렇게 손을 대는 사람은 일단 외모 기준 충족시켜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아, 첫 번째가 외모군요. 네, 근데 윤석열은 거기서 제외입니다. 네, 예외입니다. 왜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감이었으니까. 이건 가문의 요구에서 한 거예요. 쉽게 하면 정략 결혼 당한 거죠. 네, 권력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원한다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성훈 같은 사람이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쪽인데. 근데 남편은 신분 상승의 엘리베이터로 활용을 한 거네요. 근데 제가 볼 땐 김건희 가문 쪽에서 네. 또는 그쪽 범죄 집단에서 아니면 설거지용. 그렇죠. 윤석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높다. 우리가 만들면 된다. 검찰총장 잡아서. 그러니까 못생겼어도 쟤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번에 눈 딱 감고.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 다 설거지를 깨끗이 해줄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네, 잘 그렇죠. 돌봐줄 사람, 설거지 해줄 네. 사람.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어라 이게 대통령까지 될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간땡이가 부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가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스타일이. 네, 김건희 진짜 좋아했던 사람 누구예요? 제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오다가 봤는데 누가 이 회자되는 사람 사진을 올렸던데요. 네,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네. 인터넷에 올라온 거 네, 보니까. 근데 저는 김성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경호처장 얘기하시는. 네.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두 사람 사진을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 저는 같은 인물인 줄 알았어 처음엔. 심지어 같은 인물일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닮았다. 비슷해요. 쌍둥이 비슷하게. 물론 이제 그 사진이 진짜냐 여부는 앞으로 확인이 돼야 되지만 네. 그렇다면 어쨌든 김건희는 어느 정도 자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외모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외모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김성훈 스타일이지 윤석열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김건희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엄청 밝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돈 잘 벌고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근데 내가 지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 되냐? 똑똑한 사람이 이상형이 되는 거죠. 아. 근데 김건희는 보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이잖아요. 옷도 입는 것도 그렇지만 얼굴도 뭐 외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도 외모를 가지고 상당한 비중을 두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을 대할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건희가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고 연애를 할 수 있었다면 윤석열은 축에도 못 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약간 비운의 소설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외모 타입도 있고 그 자기 에고도 확실하고
그런 남성상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그런 각종 사업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남자랑 결혼했던 집안을 위해 희생당했던 비운의 여인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건희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하고 결혼하고 딴 남자를 안 만났냐? 뭐 그 가능성은 제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운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누렸다. 다 누렸다. 네, 불쌍한 건 오히려 윤석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윤석열이 이걸 몰랐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뭐 저는 뭐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같이 살았다면. 알았는데 그냥 무기나 하시는 거 주인님이 뭐 그러시겠다는데 어쩌겠냐. 아 우리 주인님께서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만난다는데 그렇죠. 감히 제가 그냥 나만 버리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윤석열이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네. 저는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로 알지는 못할 수 있어도 보통 같이 살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건 윤석열이 이미 감을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묵인하고 참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김건희는 그걸 이용해서 마음껏 자유연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사실은 제일 사실 비운의 인간은 윤석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김건희한테 포획당해서 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렇죠. 15년 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가 계엄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계엄까지 하고 감옥에 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김건희 신나게 놀았던 거 아닙니까? 즐겁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좀 비운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보지만. 근데 김건희는 다 즐겼어요. 제가 볼 때 누리고. 다 누리셨다. 네, 다 누리셨습니다. 예, 우리 다 누리시고 전략가이시고 가스라이팅 너무 잘하는 김건희인데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사 드릴 텐데 지금 되게 전략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부서 청구하려고 기억 상실이에요 이러고 네. 샤넬 가방 받았어요. 근데 그라파 목걸이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뭐 깊이 사죄드려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 머리 똑똑하고 다 가진 김건희가 보석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이게 심리 상태가 뭡니까? 왜 이래요? 갑자기 왜 샤넬백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 전략가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김건희가 뭐 전략을 쓸 정도의 인물은 아니고 그 단어 자체가 아깝다. 잔재주가 뛰어나다. 잔머리 잘 굴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잔재주. 뭐 그렇게 뛰어난 전략가였다면 계엄을 실패했겠습니까? 그러면 계엄에 대한 기획자가 김건희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 머리에서 그게 나오겠어요? 그 계엄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럼 김건희는 계엄을 왜 하려고 했을까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계엄을 하면 김건희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다 죽이면 됩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엄을 쉽게 생각하는데 네. 수천 명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영연백 3,000개 얘기 있었죠. 3,000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3,000명만 죽이겠습니까? 1차가 3,000명인 거예요. 1차가 3,000명이다. 그럼요. 다 죽이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반대하거나 하면 다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공포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네. 김건희한테 권력 이양을 한다. 누가 반대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서 북을 점령해서 그렇죠. 통일 대통령이 되고 그거를 기화로 영구 집권까지 꿈꿨다고 예상합니다. 상당히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양 무인기 보낸 거나 여러 가지 전쟁 도발을 수없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무슨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 만나서 샤넬백 대북 싸움 얘기를 하고 막 북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요. 통일 그때 얘기하죠. 아니 김건희가 북에 왜 관심이 있어요? 왜 관심이 있을까요? 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시계요. 북을 먹으려고 접수하려고? 네, 전쟁 일으킬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무인기 보내서. 그리고 얘들 생각은 단순한 게 그렇게 해서 전쟁이 터지면 네. 형님이 가만히 계실 수는 없으니까 형님이라 하면 미국 알아서 북을 정리해 줄 것이다. 점령하고.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먹으면 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북을 도발하거나 어떻게 해서 통일 대통령이 되고. 그럼 북진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지네가 할 건 아니고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겠지만 북진 통일해서 통일 대통령이 되고 영구 집권까지 꿈꿨을 수 있다. 미국이 거기에 순수히 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보라는 거예요. 전략가면 그 정도 살고는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망상을 가지고 잔재주를 부리고 있는 건데 지금도 잔재주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 부인하자니
빼박 증거가 나오고. 그렇죠. 샤넬백 뭐 네. 직원의 증언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인정했거든요. 네, 그냥 건진법사도 또 법정에서 말을 바꿨어요. 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걸 없다고 부인하기에는 이건 무리다. 일부 조금 인정하자. 그래서 이 찔끔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게 조선일보조차 거짓말 어디까지 거짓말이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얘기.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으니까. 네. 차라리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중형을 받든가. 이렇게 중간에 찔끔 인정하면서 또 좀 있으면 목걸이도 뭐가 나오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쵸, 그것도 맞아요. 사과할 수 있어요. 한 2번만 해보십시오. 누가 김건희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재판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잔대가리라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좋으면 처음부터 과감하게 다 쫙 풀어주고 형을 박앤하든가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일관되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